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의 채팅이나 즉 메시징 서버를 담당하는 팀인 이제 톡 메시징 파트의 유용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서버 쪽의 내용인데 그 카카오톡에 저희가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그거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카카오톡은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 어떤 서비스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카카오톡 코틀린이 도입을 하게 된 이제 뭐 계기 그리고 좋았던 점 그리고 운영을 했더니 어떻더라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 사용하실 때 뭐 사실 이런 화면이 아니라 이런 화면을 먼저 보고 사용하시게 되고 이런 화면들로 이용을 하시죠. 이 네 가지 화면이 저희 쪽 카카오톡의 주요 핵심 기능인데 채팅방 리스트를 보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친구 목록을 보고 프로필을 보고 이런 정도가 핵심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이런 기능들은 대충 이런 서비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메시지 전송, 채팅방 그리고 미디어 전송 그리고 뭐 대화 상대 초대 나가기 뭐 그런 것들 관련된 로코라는 부분하고 저희 이웃하고 있는 톡서버 파트에서 하고 있는 가입, 인증 그리고 뭐 프로필, 친구 이런 쪽의 웹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 국민이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정도 앱을 실행하는 만큼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단말 요청 수 기준으로 하루에 500억 정도 API 요청 수를 처리하고 있고 평소에 피크가 80만 정도, 초당 80만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 피크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 그 뭐 월드컵 경기 극적인 골이 들어갔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뭐 신년 인사거나 그럴 때는 일단 더 많은 트래픽이 있는데 최대 650만 초당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얼마나 생활 속에 밀접하게 카카오톡이 관계되어 있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는 아니죠. 그래서 뭐 막 튀는 그런 일이 있어요. 특정한 이벤트가 있던 날인데 얼마 전에 있던 그 우즈벡 경기가 있던 날이에요. 일단 경기 뭐 점수가 날 때마다 피크가 나죠. 네. 보면은 뭐 골이 들어갔을 때가 더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아주 되게 관심이 많았던 그런 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기 트래픽에 좀 영향이 많았는데 이것보다도 일본과의 경기 때도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튀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었지 뭐 월드컵 같은 경우나 뭐 지진이 나거나 할 때는 뭐 진짜 10배 이상 칠 때도 있었고요. 그때도 저희는 뭐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서비스 구성이 이루어진 데는 맨 처음에 2011년에 여러분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 그때 지금의 서비스 구성이 이루어졌었어요.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한 지 벌써 7년이 됐고 7년 동안 중단도 없었고 점검도 없었습니다. 물론 장애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인위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7년 동안 수많은 기능을 추가해 왔습니다. 그만큼 뭐 자부심도 있고 되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근 들어 굉장히 안정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7년이 된 만큼 저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 뭐 이제는 다음 단계의 구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결과 작년에 브롤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서버 구조의 개선을 시작했고 그 언어로 코틀린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 트래픽을 받는 용도로 검증용 서비스를 투입을 했고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실제 뭐 비효율적인 여러 컴포넌트들을 코틀린으로 대체를 하기 시작해서 실제 서비스에 투입을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JVM 기반의 코틀린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얘기 나왔어요. 고도 좋았고 고도 있었고 심지어 뭐 엘릭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코틀린을 선택한 배경은
일단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개발 운영의 편의성 이 양대 축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JVM 기반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비슷한 그 목적인데 검증된 자바의 생태계를 이용해야 다양한 목적의 서버 환경을 개발하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던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이용을 해보자. 그래야지 여러 뒤에 설명드릴 많은 안정성이라든지 생산성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자로서도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선택해보자.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적정 수준의 러닝 커브는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그런 배경에서 코틀린 선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버 쪽에 코틀린을 도입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희도 이런 고민을 했었고 이것들이 오늘 말씀드릴 그런 주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발 환경이 어떤가. 개발 환경이 아무리 뭐 언어가 좋고 생태계가 좋아도 개발 환경이 불편하다면 개발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바 저희가 JVM 기반의 언어라고 했는데 자바와 어느 정도 호환이 되는지 생태계가 좋은지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긴 부분인데 문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정말 생산성과 안정성이 향상이 됐다. 그런 특징들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입했던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먼저 이 코틀린이라는 언어에 대한 그 역사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틀린은 그 젯브레인즈라는 그 ID 서버 쪽이나 뭐 여러 가지 툴 개발 환경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언어예요. 근데 이게 오픈 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처음 시작된 지는. 그리고 굉장히 긴 2016년까지 4년 5년 정도의 베타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도 이미 안드로이드나 그런 데서 개발을 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때 기간에 굉장히 많은 안정성이나 그 문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2016년에 1.0 정식이 나오고 1년이나 뭐 몇 달마다 마이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공식 지원하는 언어로 선정이 됐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많은 새로운 언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언어가 업데이트 됐을 때 정말 이게 업데이트 되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못 쓰게 되거나 마이그레이션의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비용이 크지 않을까 걱정을 할 텐데 아직까지 1.0에서 그리고 다음에 릴리즈될 1.3 베타까지는 API가 그렇게 문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베타 기간이 일단 길었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냥 합의 호환이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JVM 기반이기 때문에 그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법적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그 방법도 코틀린을 도입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저희가 많이 쓰는 빌드 툴이 그레이들 메이븐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그인 코틀린 관련된 플러그인을 추가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를 걸어주시면 바로 코틀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인텔리제이에서는 그렇고 이클립스에서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코틀린이 빌드가 어떻게 되냐? 코틀린이 혹시 자바로 먼저 변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 자바와 같이 컴파일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코틀린 컴파일러가 클래스 파일로 바로 컴파일을 해요. 그 다음에 혹시 자바와 섞여 있는 프로젝트라면 그 클래스 디펜던시 걸려서 같이 자바와 빌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리제이와 이클립스 동시에 잘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개발할 때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증분 컴파일 잘 됩니다. 뭐 오타 나거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때도 바로바로 그냥 에러가 뜨거나 컴파일 뭐 에러가 없어지거나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요. 그다음에 자동 완성, 코드 리팩토링 다 잘 되고 특히 인텔리제이라는 아이디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바에서 코틀린 코드 변환까지도 인텔리제이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파일 단위로도 뭐 변환이 되지만 뭐 가장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은 자바 코드를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그냥 코틀린 파일에 붙여 넣으면 바로 코틀린 코드로 변환돼서 붙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법을 다소 생소하다 싶을 때는 자바로 먼저 만드신 다음에 복사에다 붙여 넣기도 해요. 물론 그게 뭐 최적화된 코틀린 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작하는 코드로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디버거도 당연히 이제 자바 수준으로 동일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바와의 호환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릴 텐데, 이게 코틀린 홈페이지예요.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 말 중에 하나가 100% 자바와 호환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JVM 상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루비도 있고 스칼라도 있고 한데 각자의 철학이 있어요. 뭐 함수형 언어를 뭐 강조한다든지, 뭐 DSL 쪽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근데 이 코틀린은 일단 자바와 호환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호환이 되냐? 간단하게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이렇게 코틀린과 자바의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각자 자바에서 그리고 코틀린에서 각자의 인터페이스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코틀린과 자바 코드에서 각 서로의 클래스를 생성하고 함수도 부르는 것도 그냥 자유자재로 됩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일단 기본적인 호환이 잘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우리가 서버 개발을 하면서 많이 쓰던 이런 어노테이션 같은 부분도 그냥 이 클래스에 대한 어노테이션, 멤버 변수에 대한 어노테이션, 메소드의 어노테이션, 이런 것들이 바로 1대1로 매칭이 돼서 바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 이유는 코틀린 코드가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될 때 그냥 거의 자바의 메소드나 필드 호환으로 그대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런타임 어노테이션은 간단하게 되고, 혹시 컴파일 타임 어노테이션을 서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한다면 그래도 그 빌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데이터 타입도 일단 호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타입인데, 데이터 타입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쓸 때 자바와 호환을 하기 위해서 자바를 보내기 위해서 자바에 대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굉장히 호환에 문제가 되잖아요. 성능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일단 각자의 자기만의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 그다음에 원시 타입, 프리미티브 타입, 그다음에 문자열, 컬렉션, 배열, 이런 타입들을 자기만의 이제 그 API를 가진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를 가지고 있지만 컴파일이 될 때 바로 오른쪽 부분과 같은 자바의 기본 자료형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인터페이스 컬렉션에 대한 이런 인터페이스도 컴파일 될 때 그냥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그런 걸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자바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렇기 때문에 자바로 데이터를 주거나 자바에서 받아올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입했던 이런 많은 기본적인 자바에서 많이 쓰던, 서버 쪽에서 많이 쓰던 그냥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희가 코틀린을 도입했을 때 언어에 대해서 약간 러닝 커브는 있을지언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러닝 커브는 없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 사실 언어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 다 개발자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프레임워크 배우는 게 사실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진짜 운영해봐야지 아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단 언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구나라는, 아니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만 들어보시고, 여기서 문법을 배우고 가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바 가장 큰 특징이 중복을 최소화해서 생산성을 높여준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일단 자바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자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자바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중복이 많다, 버버스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중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멤버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생성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서칭을 하고 게터 세터도 만들고
아니면 우리 데이터 타입이라면 뭐 이퀄즈 해시코드 투 스트링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어서 뭐 인텔리제 같은 데서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뭐 하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롬복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롬복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만들어 주는데, 이거에 사실 좀 편리하긴 한데 문제는 어노테이션이 너무 많다. 어노테이션의 사용법도 배워야 되고,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디펜던시도 걸리고, 이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뭔가 따라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클래스 하나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코틀린 코드가 컴파일되면 거의 왼쪽과 유사하게 컴파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이 생성자에 저렇게 멤버 변수를 함께 설정을 하면 이 부분도 같이 생성이 되고 게터 세터도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로 정의를 하면 여러 가지 이퀄즈 해시코드 투 스트링, 그 밖에 뭐 카피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메소드까지 같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게터 세터가 아닌 그냥 프로퍼티 접근하듯이 뭐 변수 접근하듯이 접근하고 세팅을 하면 그게 게터 세터가 불려요. 그리고 심지어 자바 코드에서도 이 게터 세터가 그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바 코드에서도 이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나 뭐 그냥 클래스에 멤버를 접근할 때 get, 뭐 name, get, 포트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코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버그가 생길 수가 있고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코드를 실수로 인해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뭐 알려진 여러 가지 패턴들을 이용해서 이런 패턴을 이용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패턴을 적용하거나 이런 안티 패턴들, 어떤 안티 패턴들 이렇게 사용하면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를 지향하거나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버릇을 들일 수가 있고 코드에 이제 습관을 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 작성, 그리고 API의 문서화 이런 노력을 하면서 많이 실수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는데, 물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코틀린으로 한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문법에서 여러 가지 실수 가능성을 막아줘서 런타임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이런 걸 막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를 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사실 코틀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오는 많은 언어들의 문법의 그 추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처음에 타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자바와 똑같이 코틀린도 정적 타입이고, 근데 심지어 더 엄격한 타입 체크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트에서 롱으로 변환할 때도 사실 명시적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로 강력하게 타입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널러블, 좀 이따 설명드릴 널러블 타입을 문법 차원에서 그냥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죠. 이거 뭐 프리미티브 박스 타입, 이게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구분을 없앴어요. 그래서 하나 클래스로만 사용하고 컴파일러가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바이트 코드를 만든다든지 박스 타입으로 래퍼 타입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사실 박스 타입으로 이용되려 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제네릭의 타입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 뭐 널러블 타입이라든지 그런 경우 말고는 많지 않은데, 하여튼 요즘 컴파일러들은 똑똑하니까 이런 걸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특수 타입, 아까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렸던 any, 그리고 nothing 타입이라고, 이거는 좀 따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리턴이나 스로우 같이 다음 코드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건 nothing 타입이다. 모든 타입의 하위 클래스라는 걸 정의했고요. 그다음에 void라는 것도 하나의 타입으로 정의해서 실제로 void 함수는 유닛이라는 인스턴스를 리턴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 타입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타입 시스템의 그 완결성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널러블 타입인데,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널 포인터 엑셉션이죠. 뭐 아니면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 그런 건데, 자바에서
좀 잘 됐던 부분은 이런 세그멘테이션 폴트 같은 잘못된 주소 참조하는 그런 오류를 런타임에 제어를 가능하게 했다는 부분이 자바에서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런타임에 이런 게 체크를 보통 안 하고 넘어가니까 프로그램을 짓거나 뭐 잘못된 그러니까 이상한 주소를 참조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주권하는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이거를 타입이 널이 가능하냐, 널이 가능하지 않냐를 애초에 타입 시스템에서 구분을 해준다면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 널러블 타입의 개념이거든요. 자바에서 이제 옵셔널이라는 부분이 아예 문법에 강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과 같이 타입에 물음표가 붙으면 아예 널이 가능한 타입이고, 그래서 널을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부분과 같이 그냥 접근을 하는 것은 널일 리가 없으니까 접근이 가능하고, 오른쪽 부분 같은 거는 컴파일 에러가 나요. 널일 수가 있는데 그냥 접근하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f로 그 널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스마트 캐스트란 기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은 아예 받는 변수를 널러블 타입으로 받던지, 아니면 밑에 LBS 연산자를 이용해서 널인 경우에 디폴트 값을 주도록 해서 변환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시점에 코틀린 코드만으로 돌아갔을 때는 컴파일 시점에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걸 문법적에서 강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이제 자바에서 옵셔널 우리 쓰자 했을 때 뭐 아니면 어노테이션 난널 널러블 쓴다고 했을 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안 쓰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안 쓰는 라이브러리가 쓰거나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 강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문법에서 강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자바에서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바에 뭐 값을 넘겼다 받는다든지 자바에서 생성된 값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좀 유의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자바 코드에서 값을 받을 때 이게 널인지 아닌지는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다큐멘트를 보고 널일 수 없다, 뭐 그런 걸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그 안전한 코드를 위해서는 불변 컬렉션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뭐 이펙티브 자바나 그런 데서 나오죠. 우리는 불변 컬렉션은 안전하고 성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생각하면 쉬워요. 뭐 어떤 언어든지 자바를 비롯해서 모든 언어는, 대부분의 언어는 스트링이 불변 클래스예요. 한번 스트링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스트링 값을 대부분. 그게 바꿀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로그를 찍을 때 스트링을 넘겼는데 중간에 그게 바뀌어버리면 로그가 잘못 찍힌다든지, 아니면 맵에 어떤 키로 이용한 스트링을 넣었는데 그 값이 바뀌면 뭐 키가 바뀐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해쳐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뭐 바뀌는 거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락을 걸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코드도 복잡해지고 뭐 버그도 생길 가능성도 많고, 특히 락 같은 거 이용하면 성능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뮤터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그 리스트나 맵 이런 컬렉션 타입을 아예 이뮤터블한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뮤터블 그냥 리스트와 맵은 이런 식으로 set, 뭐 add, remove 이런 API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 뭐 자바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이뮤터블 리스트 이런 게 뭐 있지만, 새로 생기기도 했지만, 그게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API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이걸 부를 때 런타임 익셉션을 발생시켜죠. 이게 뭐 일레갈 뭐더라, 아무튼 동작할 수 없는 API다, 그런 익셉션을 발생시키는데, 이거를 컴파일 타임에 막는 것과 런타임에 막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다만 코틀린에서는 이제 뮤터블 리스트는 따로 인터페이스, 그 하위 서브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둘 다 동시에 다룰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코드의 주제로 다음에 이제 파이널이라는 주제인데, 변수를 만들 때 위에처럼 파이널 변수가 기본이에요. 그게 아니어도 사실 괜찮은데, 파이널 변수를 var라고 그냥 만들고 변경 안 했을 때 컴파일러에서 워닝을 내줍니다.
뭐 변경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벨로 만들지, 뭐 파이널 변수로 만들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의외로 변경이 필요한 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 변경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변경이 가능한 변수를 만들면 자기가 의도치 않게 어디선가 변경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변수를 만들면 굉장히 코드가 실수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뮤터블 클래스 같은 것도 이런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뮤터블 데이터도 요 근간이 되는 그런 타입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나 메소드 관련해서도 이렇게 자바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상속이 가능하고 파이널로 해야지 상속이 가능한 클래스고 상속이 가능한 메소드인데,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막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한 파이널 클래스로 컴파일 되는데 상속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픈이라는 걸 붙여야 돼요, 거꾸로. 그리고 오버라이드 된 건 오버라이드 붙여야 되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실 저희가 그 클래스를 만들 때 굳이 파이널을 안 붙이는 버릇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안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그런 그 상속, 그런 게 사실 문제를 많이 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 쓴 사람이 이상하게 상속을 받아서 쓴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게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되면 더 이상하게 동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을 막아버리는 게 이제 프로그램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AOP를 위해서 상속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컴파일러 플러그인에 스프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클래스는 오픈을 자동적으로 붙여서 컴파일되도록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함수, 확장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클래스에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java.util의 프로퍼티즈라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getString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즈 getInt라는 함수, 프로퍼티에 getInt라는 함수를 추가하겠다 하면 그 안에서는 그 프로퍼티를 받는 값을 this로 받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프로퍼티즈에 그냥 getInt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바이트 코드를 고쳐서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컴파일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스태틱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아규멘트가 새로 끼겨들게 돼요. 위에서 this를 썼던 부분을 리시버로 바뀌어서 리시버로 쓸 수 있게 이런 코드로 컴파일이 되고, 코틀린에서는 그냥 스트링 프로퍼티즈에 getInt를 사용하되, 그리고 자바에서는 아까 이를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처럼 유틸 클래스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그 아파치 커먼즈의 스트링 유틸즈 보면은 노란색 부분 보시면 다 스태틱 함수의 첫 번째가 그 스트링이잖아요. 원래 리시버 역할을 했던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된 유틸리티나 헬퍼 함수들이 많은데, 저 위에 스트링 유틸즈 EGMT 이런 부분을 코틀린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코드가 더 자연스럽잖아요. 스트링이 이게 널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유틸리티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 객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틸리티나 헬퍼 클래스를 대체를 해서 좀 더 이쁜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의존성도 심지어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 이 클래스의 핵심 기능, 이 확장 함수에서는 이제 프라이빗 멤버를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현에 대한 그 코드랑은 분리가 돼 있어요, 확장 함수가. 그래서 유틸리티 함수, 확장 기능과 클래스의 핵심 기능을 분리를 해서 구조적인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하지 않고 기존의 클래스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널 클래스인 스트링의 기능을 좀 아까 추가할 수가 있었죠. 이거 다만 뭐 스위프트나 다른 언어에서는 확장 함수가 기존 클래스의 새로운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를 컴포트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뭐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는 힘들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코틀린은 이제 간결한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결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쭉쭉쭉 넘어갈게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MSG라는 그 변수가 맨 처음에 any 타입이었는데 이게 HTTP 리퀘스트라는 인스턴스다. 그럼 밑에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저렇게 캐스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메소드를 사용했는데 코틀린에서는 그냥 저 if 블락 안에서 저게 저 인스턴스면 그냥 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MSG라는 게 그대로 타입이 바뀌어 버립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맨 처음 스트링이 널러블 타입이에요. 널이 가질 수 있는 타입이었는데 가드 컨디션 처리를 하면서 저렇게 널인 경우에는 그냥 스로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그 밑에서는 스트링은 바로 난널 타입이 돼 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편한데 임시로 변수를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조건문도 표현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멤버스 변수에 이렇게 if else의 마지막 익스프레션을 값으로 넘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체이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되게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when 같은 경우는 코틀린의 스위치 같은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값을 바로 리턴하면 이것도 선언형 문장으로 임시 변수 사용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런타임에 우리 제네릭 함수 같은 경우에 타입이 컴파일되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렇게 멤버에 대한 클래스 넘기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브젝트 웨퍼에서. 그런데 코틀린은 인라인 함수가 있어요. 인라인 함수에서 또 reifed라는 타입 파라미터를 선언하면 그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코드에 박혀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그 타입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쁘게 API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equals 대신 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산자 오버로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연산자 오버로드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다른 언어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굉장히 코드의 가독성을 오히려 남용하면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틀린의 연산자 오버로드는 사실 연산자만의 그런 각자 컨벤션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자가 이제 컨벤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가독성이나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가독성이 해치는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식으로 뭐 이렇게 계속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템플릿을 이용해서 인터폴레이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 람다를 파라미터로 받는 경우 그게 만약에 마지막 파라미터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괄호를 생략하거나 괄호를 바깥으로 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괄호의 중첩으로 인해서 생기는 되게 가독성이 헤쳐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굉장히 DSL로 이용하기 좋은 문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 슬라이드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코드나 그런 데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펙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수형 유틸리티, 뭐 당연히 뭐 다른 언어에서 요새도 많이 지원하죠. 함수형 펑셔널 랭귀지라고 해서 그런 문법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컬렉션이나 이터러블의 확장 함수로 제공되기 때문에 스트림으로 바꾸고 다시 리스트로 바꾸고 그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리스트나 컬렉션 타입에서 바로 필터하고 맵하고 뭐 맥스 값 얻고 민 얻고 그런 게 가능해요. 그게 만약에 또 레이지가 필요하다 하면은 뭐 그거에 관련된 API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처럼 이거는 굉장히 좀 유용한 부분인데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람다처럼 기존의 로그 팩토리 만들고 그게 생성됐을 때 추가적으로 실행할 코드를 하나를 덧붙이거나 아니면은 이 전체 값을 딴 걸로 바꾸거나 할 때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any의 확장 함수로 제공돼서 어떤 객체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르틴이 굉장히 강력한데 이게 비동기 로직을 처리할 때 이만한 게 없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제공하듯이 어싱크 어웨이트 이걸로 대표가 되는데 이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실험 패키지에 있고 1.3 베타부터 제공이 되는데 1.3이 이제 정식이 되면 같이 정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기존에 우리가 퓨처나 그런 걸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가독성이 높은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성능적으로도 컴파일이 뭐 컨텍스트 스위칭 없이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RX 자바가 뭐 비동기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뭐 비동기만을 위해서 RX 자바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스태트레이스가 간혹 제대로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자바 같은 모듈을 자바랑 코틀린을 같은 동작을 하도록 코드를 짜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코드 라인 수는 3분의 2가 줄었어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클래스, 뭐 모델 쪽은 엄청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RX 자바 베이스의 코드라서 그 부분은 람다로 이렇게 막 쭉 체이닝 돼 있는 부분인데, 람다 문법 자체도 코틀린은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라인 수가 줄진 않거든요. 자바에 비해서, 자바 람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독성이나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었고요. 바이트 코드는 많이 늘었어요. 2배 정도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 인라인 함수도 있잖아요. 인라인 함수는 바이트 코드에 그대로 갖다 붙으니까 인라인 함수인 경우도 있고, 널 체크하는 부분도 널러블이 아닌 경우 널이 아니냐 있냐 그런 부분이 바이트 코드에 중간중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에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더 붙기도 해요. 근데 이런 추가된 이런 바이트 코드가 성능이나 뭐 그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저희는 뭐 단말 개발할 게 아니라 서버 개발할 거니까 바이트 코드 사이즈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다만 이제 컴파일 시간이 클린 빌드가 지금 알려진 바보다는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6배 걸렸는데 그냥 자바 컴파일이 빠른 것보다 6배라고 하지만 이게 뭐 많으면 많은 건데 생각보다는 뭐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코드를 어떻게 짜냐, 어떤 코드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할 거예요 아마. 하지만 이제 증분 컴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체감 못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고, 뭐 젠킨스나 걔네들이 이제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몇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 적용을 했어요. 저희가 어떤 컴포넌트냐, 뭐 브로드캐스팅 유저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런 이벤트를 전달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저들이 어느 서버에 붙어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둘 다 gRPC 자바 기반으로 만들었고, gRPC는 이제 뭐 HTTP2 기반의 뭐 구현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로직을 코틀린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RX 자바나 주스 같은 걸 올렸고, 그 외에 외부 여러 가지 솔루션도 연동을 했고요. 이게 각각 뭐 55만, 초당 55만, 12만 정도 처리하는 것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유저의 이벤트를 받아서 우리 안에 서비스로 라우팅을 해주는 그런 서버가 또 코틀린으로 구현했었는데, 그 부분은 밑에 이제 유저 부분은 버텍스,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은 gRPC 2개 서비스 위에 올렸고요. 2개 서비스에 올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한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안정적으로 대량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을 그 코틀린으로 새로 로직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베이스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올렸고, 부분도 아주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서도 걱정이 없는 게 자바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자바처럼 뭐 이제 저희가 중간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계 상황까지 갔다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이 이렇게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서 서비스가 거부되는 그 요청수인데, 그렇게까지 가고 응답 시간도 문제가 생겨도 이제 트래픽이 다시 줄면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잘 회복이 됐고, 그때 뭐 CPU나 로드도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됐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자바와 코틀린 성능인데, 저희가 뭐 코틀린 서버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코틀린이 성능이 좋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성능이 같아요. 네. 자바의 CPU와 코틀린으로 만들었을 때 그 그래프인데 뭐 두 개가 같죠. 네.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사실 그건 유의미한 건 같진 않고, CPU 사용량도 같고 응답 시간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부분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바를 기존에 뭐 사용하고 있었을 때 성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됐던 오픈JDK 위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JDK 10 위에서 돌리고 있고, 사실 뭐 JDK 7 1.7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오라클 JDK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성능이나 기능상으로 기능에 이제 오라클 JDK 뭐가 추가된 부분이 있지만 서버에서는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좀 주의할 부분 같은 걸 정리해 봤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바 코드랑 클래스 연동할 때 널러블 같은 거 타입 변환하는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롬복이 적용된 자바랑 같은 모듈에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대신 뭐 디롬복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프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이런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고 밖에 이제 이뮤터블 데이터 기존에 자바로 많이 하셨을 때는 이뮤터블 데이터로 많이 안 한 프로젝트가 많을 거예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거의 그게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게 강제가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팩토링 하는 건 생각보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인 경우에 코틀린을 만들자. 그리고 앞으로 수정이 계속 많다. 추가 코드가 많다. 그러면 이제 모델 유틸리티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리팩토링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 굳이 잘 돌아가고 있는 자바 프로젝트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였죠. 이제 개발 환경, 생태계, 문법 잘 돌아가나요? 이 부분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발 환경은 이미 안정화돼 있다. 언어도 안정화돼 있다. 그리고 생태계도 자바와 완전한 호환으로 자바의 생태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뭐 프레임워크 러닝 커브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문법도 생산성과 가독성이 높고 하위 호환할 레건시 문법이 없다. 이게 되게 큰 장점이죠. 이게 뭐 나는 이 피처 사용하기 싫어. 그리고 옵셔널 사용하기 싫어. 안 쓰거나 뭐 아니면 안 쓰는 라이브러리 갖다 쓰거나 그런 일이 뭐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깔끔한 코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듯이 잘 돌아가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먼저 손 들어주신 분 마이크 넘길게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이게 자바 기반 프로젝트를 코틀린 기반으로 컴포넌트를 대체하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실제 개발을 하는 팀원들이 이 코틀린을 새로 도입하면서 가장 뭐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걸 피드백 받으셨던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코틀린 프로젝트 새로 만든 거랑 아니면 자바가 아닌 다른 거에서 마이그레이션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 마이그레이션 한 프로젝트는 지금 카카오톡 서버에서는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만약 힘들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뮤터블한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생성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멤버 변수들을 하나씩 채워 넣는다든지 그런 식의 패턴을 생성자에서 그냥 다 값을 넣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빌더 패턴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좀 코드가 많이 수정이 됐던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계실까요? 예, 저쪽에 손 들어주신 분. 예, 안녕하세요. 그 이번에 코틀린을 적용하는 게 자바 서버 코드의 그 개선의 일환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자바를 대체할 언어로 코틀린을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체가 될지 그리고 코틀린 개발자 수급 같은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서버의 구조 개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점점 코틀린으로 만든 서버를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고 그밖에 이제 자바로 만들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굳이 코틀린에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기능 추가나 그 부분에 이제 뭐 수정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효율적이었던 여러 컴포넌트들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여러 컴포넌트들은 새로 코틀린으로 거의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체험 같은 데서도 이게 자바 서버 개발자라면
사실 코틀린을 접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 서버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어에 대한 널리지도 중요하지만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널리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더 경험적으로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이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바 서버 개발하면 코틀린도 저희는 경험적으로 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로서도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틀린도 그렇지만 이게 C샵이나 사실 서로 스위프트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비슷한 문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습득을 해놓으면 다른 언어를 보거나 읽거나 뭐 개발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저기 한 분만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고요. 그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다른 어떤 연락 수단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바 쪽에서 이제 넘어갈 때 스칼라랑 코틀린 이제 두 가지 언어 중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조금 많은데 스칼라 대신 코틀린을 선택한 이유랑 뭐 스칼라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좀 단점이 있어서 이쪽 이제 코틀린으로 갔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사실 뭐 제가 스칼라를 잘 알지는 못해서 하기 좀 그렇고 사실 이런 언어 비교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언어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각자 장점이 있죠. 스칼라도 굉장히 좋은 언어고 서로 굉장히 비슷한 문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컴파니언 오브젝트부터 스칼라로부터 온 문법이 되게 많아요. 코틀린에도. 근데 일단은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은 자바 호환이거든요. 데이터 타입도 공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컴파일 타임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